기원전 539년 한 왕이 바빌론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명령을 내렸죠.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전부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성전 재건 비용까지 대주겠다. 성경은 이 왕을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왕의 나라가 이란입니다. 3000년 전 이란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손을 내밀어준 은인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두 나라는 서로에게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은인이 어떻게 적이 됐을까요? 오늘은 3000년을 관통하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벽을 포위한 지 수개월. 성 안의 식량이 바닥나고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성벽이 무너졌고 군인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이 평생을 바쳐 지은 성전에 불이 붙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수백 년 동안 지켜온 고향과 성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슬에 묶여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나라도, 성전도,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성경에는 그 심정이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바빌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떠올리며 울었다고. 이국 땅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슬픔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망 한가운데서 뜻밖의 구원자가 등장합니다. 기원전 539년 동쪽에서 한 왕이 대군을 이끌고 바빌론 성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였습니다. 키루스는 원래 작은 왕국의 왕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먼저 자기가 속해 있던 메디아 왕국을 무너뜨렸고 이어서 리디아를 정복했으며 마침내 당시 최강대국이던 바빌로니아까지 무릎 꿇렸습니다. 불과 20여 년 만에 세계 제국을 세운 겁니다. 놀라운 건 전투 과정이 아닙니다. 이 왕이 바빌론을 손에 넣고 나서 한 일이 놀라운 겁니다. 키루스는 포로로 잡혀있던 민족들에게 선언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신전을 다시 지어라. 비용은 내가 되겠다.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좀 이상하죠? 전쟁에서 이긴 왕이 왜 포로들을 풀어줍니까? 보통 정복자는 포로를 더 혹사하거나 노예로 부리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건 키루스는 정복자이면서 동시에 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정복한 민족의 종교와 문화를 탄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중했습니다. 이게 그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힘으로 정복하되 마음으로 다스리는 것. 25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한 왕이 있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국 땅에 갇혀있던 그들이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왕은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자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으면 성경에서 이 왕을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유대교에서 가장 신성한 호칭 중 하나를 이방인 왕에게 붙인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이런 경우는 딱 한 번뿐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교를 믿지도 않는 페르시아 왕에게 메시아라는 이름을 준 겁니다. 그만큼 은혜가 깊었다는 뜻이겠죠. 키루스가 세운 아케메네스 제국은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이집트부터 인도 근처까지 약 20개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가 다스리는 광역자치단체 같은 시스템이었죠. 이 넓은 땅을 하나로 이어준 건 왕의 길이라 불리는 도로였습니다. 총 길이가 약 2700km. 서울에서 부산을 3번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입니다. 급한 전갈이 있으면 역참을 갈아타며 열흘 안에 제국의 끝에서 끝까지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2500년 전에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이 거대한 제국을 힘으로만 다스렸으면 금방 무너졌을 겁니다. 키루스의 전략은 달랐습니다. 각 민족이 자기 언어를 쓰고 자기 신을 믿게 놔뒀습니다. 강제로 하나로 통일하는 대신 다양성을 인정한 겁니다. 키루스 덕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은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516년 제2성전이 완성됐습니다. 바빌론에 끌려간 지 70년 만이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보다 초라했지만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빌론에서의 70년이 유대인들에게 남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이국 땅에서 살면서 유대인들은 깨달았습니다. 성전이 없어도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토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회당이라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민족을 묶어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겁니다. 나라라는 하드웨어가 없어도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어디에 흩어져 살든 회당 하나 세우고 토라 한 권 펼치면 유대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은 이후 2000년 넘게 나라 없이도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 같으면 진작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겁니다. 성경에서 메시아라고 불린 왕의 나라. 그런데 3000년 뒤 이 두 나라는 서로에게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은인 관계는 수백 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7세기 아라비아 반도에서 뜻밖의 세력이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7세기 아라비아 반도에서 새로운 종교가 탄생했습니다. 이슬람이었습니다. 이슬람 세력은 놀라운 속도로 팽창했습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아라비아를 넘어 시리아, 이집트, 그리고 마침내 페르시아까지 삼켜버렸습니다. 651년 사산 왕조의 마지막 황제가 도망치다 죽으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가 끝났습니다.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가 끝난 겁니다. 키루스가 세운 그 찬란한 문명이 아랍 군대 앞에 무릎을 꿇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란은 이슬람을 받아들였지만 아랍에 동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종교는 바꿨어도 말은 안 바꿨습니다. 이집트나 이라크는 아랍어를 쓰게 됐지만 이란은 끝까지 페르시아어를 지켰습니다. 정복당한 게 아니라 종교만 갈아입은 셈이었죠. 이란 사람들의 자존심이 어느 정도였냐면 나중에는 오히려 이슬람 문화의 중심이 됩니다. 수학에서 쓰는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이건 페르시아 출신 수학자 알카리즈미의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븐 시나도 페르시아 출신입니다. 이슬람 세계 최고의 시인 루미, 하피즈도 모두 페르시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복당했는데 문화적으로는 정복자를 압도한 겁니다. 이것이 이란이라는 나라의 무서운 점입니다. 무너져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복자를 흡수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란이 진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건 이슬람 내부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가 세상을 떠난 뒤 후계자를 두고 거대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대다수는 공동체가 선출한 지도자를 따랐고 일부는 무함마드의 사위 알리와 그 후손만이 정당한 지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두 파벌이 바로 수니파와 시아파입니다. 쉽게 말하면 후계자를 누구로 볼 것이냐를 두고 갈라진 겁니다. 680년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알리의 아들 후세인이 지금의 이라크 카르발라에서 수니파 군대에 맞서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후세인의 군대는 고작 72명이었고 상대는 수천 명이었습니다.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패배가 오히려 시아파의 핵심 서사가 됩니다. 불의에 맞서 싸우다 죽는 것, 약자가 강자에 저항하는 것. 이 정신이 시아파의 정체성 그 자체가 된 겁니다. 지금도 이란에서는 매년 카르발라 전투를 추모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거리에서 가슴을 치며 울부짖는 행렬이 이어집니다. 1300년이 넘은 사건을 어제 일처럼 기억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800년을 건너뜹니다. 1501년 이란 땅에 사파비 왕조가 들어섭니다. 불과 14살의 소년 왕 이스마엘 1세가 군사를 일으켜 이란 전역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 왕조가 역사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시아파를 나라의 공식 종교로 선언한 겁니다. 주변 이슬람 세계가 전부 수니파인 상황에서요. 이건 단순히 종교를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아랍과 다르다. 우리는 오스만 제국과 다르다. 그 선언이었습니다. 서쪽에 거대한 수니파 오스만 제국이 있고 동쪽에도 수니파 세력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시아파를 선언한 건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아니면 무모함이었을 수도 있죠. 1514년 그 대가를 치릅니다. 찰디란 전투에서 오스만 제국의 셀림 1세에게 크게 졌습니다. 오스만의 대포와 화약무기 앞에 이란 기병이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패배했지만 시아파 정체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전쟁에 져도 지키는 것. 이것이 이란이라는 나라의 성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건
이란이 시아파를 선택한 이 결정이 500년 뒤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에서 시아파 성직자가 권력을 잡았고 그 순간 이스라엘은 이란의 공식 적국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아직 멉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 시기까지 이란과 유대인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 시대에도 유대인 공동체는 이슬람 세계 안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1492년 스페인에서 유대인이 추방됐을 때 이들을 받아준 것도 이슬람 세계였습니다. 은인과 적이라는 구도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겁니다.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20세기 이란 땅 아래에서 무언가가 발견됩니다. 석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석유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사실 이란이 외세에 짓밟히기 시작한 건 석유보다 훨씬 전이었습니다. 19세기 이란은 북쪽의 러시아와 남쪽의 영국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두 제국이 이란을 놓고 체스 게임을 벌이는 형국이었죠. 1813년 골리스탄 조약, 1828년 트르크만차이 조약. 이 두 조약으로 이란은 코카서스 지역 전체를 러시아에 빼앗겼습니다. 나라가 한입 한입 뜯기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엄청난 배상금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영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란의 무역 특권, 광산 채굴권, 온갖 이권을 뜯어냈습니다. 1891년에는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란 국왕이 영국 회사에 담배 독점 판매권을 넘겨버린 겁니다. 이란 사람들이 피우는 담배를 영국 회사가 독점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이때 시아파 성직자들이 나섰습니다. 전국적으로 담배 불매 운동을 선언했습니다. 놀라운 건 왕궁 안에서까지 담배를 끊었다는 겁니다. 결국 왕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성직자와 민중이 연합해서 왕권을 굴복시킨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1979년 혁명의 예고편이 됩니다. 그런데 1908년 이란 남서부에서 석유가 터졌습니다. 땅 밑에 검은 금이 묻혀 있었던 겁니다. 이란은 하루아침에 세계에서 가장 탐나는 나라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 석유의 주인이 이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영국이 세운 AIOC가 이란 석유를 독점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영국 국영 석유 회사가 이란 석유를 가져가는 구조였죠.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건 영국 정부가 이 회사에서 거둔 세금이 이란이 받는 배당금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자기 나라 땅에서 나오는 석유인데 정작 이란은 영국보다 돈을 적게 받았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집 마당에서 금이 나왔는데 옆집 사람이 와서 캐가고 여러분한테는 푼돈만 던져주는 상황을. 이란 국민이 느꼈을 분노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1951년 모사데크라는 총리가 나타납니다. 법학을 공부한 지식인이자 열정적인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는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등에 업고 석유를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석유는 우리가 갖겠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이란 의회는 만장일치로 석유 국유화를 결의했습니다. 영국은 격분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힘으로는 모사데크를 못 꺾었습니다. 미국에 손을 내밀었죠. 모사데크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냉전 한복판이던 미국은 이 논리에 넘어갔습니다. 1953년 8월 19일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 CIA가 아약스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총리를 끌어내리고 팔레비 국왕을 다시 권좌에 앉혔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석유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란 국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서방은 우리 편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해도 석유 때문에 뒤집힌다. 이 인식이 뼈속 깊이 새겨진 겁니다. 쿠데타 이후 팔레비 국왕은 미국과 이스라엘 쪽으로 확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군사동맹을 맺은 겁니다. 왜 이 두 나라가 손을 잡았을까요? 이스라엘은 건국 이후 사방이 적이었습니다.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전부 아랍 국가들이었죠. 이스라엘은 아랍 세계 바깥에서 파트너가 절실했습니다. 이란은 딱 맞는 상대였습니다. 아랍이 아닌 페르시아계. 이스라엘과 직접 국경을 맞대지 않는 나라. 이란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의 군사기술과 정보력이 필요했습니다. 1970년대 이란과 이스라엘은 12억 달러짜리 군사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고문단이 테헤란에 상주하면서 이란군을 훈련시켰습니다. 양국 정보기관은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1971년에는 페르세폴리스에서 초호화 파티가 열렸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건국 2500주년 기념행사. 전 세계 왕족과 국가 원수를 초대해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팔레비 국왕은 키루스 대왕의 후계자를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건 이 화려한 파티 바로 뒤에서
이란 국민 대다수는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밀경찰 사바크는 반대파를 고문하고 투옥했습니다. 왕은 외국 손님에게 미소를 짓고 국민은 그 장면을 TV로 지켜봤습니다. 분노는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동맹에는 치명적인 균열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9년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뒤집힙니다. 1978년 이란. 거리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시위였습니다. 정부가 호메이니를 비판하는 신문 기사를 실었고 이에 분노한 사람들이 거리로 나온 겁니다. 진압 과정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란만의 독특한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이슬람 전통에서 사망 후 40일째 추모를 합니다. 그 추모 모임이 시위가 됐습니다.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또 사람이 죽었습니다. 40일 뒤 또 추모, 또 시위, 또 진압, 또 사망. 40일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시위가 도시에서 도시로 번져갔습니다. 멈출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1978년 9월 8일, 이란 역사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라 불리는 날이 왔습니다. 테헤란 잘레 광장에 수만 명의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군이 발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거리에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순간 국왕과 국민 사이의 마지막 끈이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대화나 개혁이 아니라 오직 혁명만이 답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당시 이란에 주재하던 미국 외교관의 회고가 인상적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다음 날 아침 샤워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건 왕과 국민 사이의 전쟁이고 왕은 이길 수 없다는 걸. 현장에 있던 사람조차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미국은 어떻게 이 상황을 몰랐을까요? 수백 명의 첩보원을 이란에 심어뒀는데요.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CIA가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왕실 측근, 고위 장교,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팔레비 왕조 덕분에 부와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죠. 이들에게 지금 민심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괜찮습니다. 안정적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듣고 싶은 정보만 듣는 구조였던 겁니다. 1979년 1월, 팔레비 국왕이 이란을 떠났습니다. 공식 명목은 휴가였지만 돌아오지 못할 휴가였습니다. 1979년 2월 1일, 14년간 해외에 망명해 있던 호메이니가 이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라크와 프랑스를 떠돌며 혁명을 준비했던 그가 마침내 조국 땅을 밟은 겁니다. 공항에서 테헤란 시내까지 수백만 명이 거리를 메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호메이니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조국에 돌아온 기분이 어떠십니까? 호메이니는 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줬습니다. 감상이 아니라 사명으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열흘 뒤 혁명이 성공했습니다. 37년 군주제가 허망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동맹은 하루아침에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외교관들은 테헤란에서 탈출해야 했습니다. 33명이 민가에 흩어져 숨었고 며칠 뒤 혁명군 차량으로 위장한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17km. 수십만 명의 혁명 축하 군중 사이를 지나는 17km였습니다. 한 이스라엘 관계자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창밖에 이란인들이 토마토와 달걀을 들고 있었어요. 우리 버스가 혁명 버스인 줄 알았는지 아무것도 던지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동맹국의 수도였던 도시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온 겁니다. 혁명 정부는 이스라엘 공관 건물을 피해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 넘겨버렸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깃발만 바뀐 겁니다. 이보다 상징적인 장면이 있을까요? 같은 해 11월, 이란 학생들이 미국 대사관을 점거했습니다. 444일,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국 외교관들이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란과 미국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불신의 벽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80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혁명으로 혼란스러운 이란을 침공했습니다. 8년짜리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화학무기까지 동원된 처참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건 이란이 화학무기에 당하고 있을 때 국제사회는 침묵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오히려 이라크를 지원했습니다. 이란은 이 전쟁에서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우리 편은 아무도 없다. 이 8년의 전쟁은 이란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새로운 전략을 선택합니다. 직접 싸우지 않고 동맹 세력을 앞세워 싸우는 대리전입니다. 1982년, 레바논에 헤즈볼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란이 자금과 무기를 대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후 가자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까지 이란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곳곳에 동맹 세력을 심어놨습니다. 이란 사람들은 이걸 저항의 축이라고 부릅니다.
이 혁명이 관계를 끄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후 40년간 3번의 화해 기회가 있었는데 3번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화해가 불가능했을까요? 사실 두 나라 사이에는 화해의 문이 3번 열렸습니다. 그리고 3번 다 닫혔습니다. 첫 번째 문은 2001년에 열렸습니다. 9.11 테러 직후였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그 순간 뜻밖에도 이란이 미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은 적, 알카에다를 상대로 함께 싸우자고 한 겁니다. 이란은 실제로 아프가니스탄 작전에서 미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했습니다. 양국 외교관들이 조용히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1월 부시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이란을 악의 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란 내 개혁파들의 노력이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 문이 닫혔습니다. 두 번째 문은 2003년에 열렸습니다. 이란이 스위스 대사관을 통해 미국에 팩스 한 장을 보냈습니다. 2페이지짜리 제안서였습니다. 핵 문제, 이스라엘 국가 인정, 헤즈볼라 무장 해제까지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는 포괄적 협상 제안이었습니다. 미국이 이 팩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묵살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이라크에서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왜 협상을 합니까? 이것이 워싱턴의 분위기였습니다. 두 번째 문이 닫혔습니다. 세 번째 문은 2015년이었습니다. JCPOA, 이란 핵합의. 이란이 핵 개발을 멈추면 서방이 경제 제재를 풀어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수년간의 치열한 협상 끝에 미국, 이란,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전 세계가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탈퇴했습니다. 이란이 합의를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요. 마지막 문이 닫혔습니다. 이란은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협상에도 소용없다. 약속은 언제든 깨진다. 합의서에 서명해도 상대방이 찢어버리면 그만이다. 그리고 이란의 눈에 3가지 사례가 보였습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했습니다. 미국에게 전복됐습니다. 리비아의 카다피도 핵을 포기했습니다. 결국 죽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란의 선택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문이 닫힐 때마다 그림자 전쟁은 격해졌습니다. 2010년 스톡스넷이라는 컴퓨터 바이러스가 이란 나탄즈 핵시설을 공격했습니다. 극도로 정교하게 설계된 악성 코드가 원심 분리기 수천 대의 회전 속도를 엉뚱하게 바꿔놓았습니다. 기계가 하나씩 망가졌지만 모니터에는 정상이라고 표시됐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핵시설을 무력화한 겁니다. 인류 최초의 사이버 무기였습니다. 이란 핵과학자들도 잇따라 암살됐습니다. 차에 폭탄이 터지거나 오토바이를 탄 괴한이 자석 폭탄을 붙이고 사라지는 방식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모사드가 테헤란 한복판의 창고에서 핵 관련 문서 5만 5천 장을 통째로 빼돌렸습니다. 이란의 수도 한가운데서 벌어진 일입니다. 2024년 4월 결국 그림자에서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 약 300발을 이스라엘에 직접 발사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한 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요격됐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대리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2026년 핵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만이 중재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협상 테이블에 온기가 식기도 전에 2월 28일 새벽 테헤란 상공에서 폭음이 울렸습니다. 하메네이 사망이 보도됐습니다. 미국이 이란 하르크 섬을 공습했습니다. 이란 석유 수출의 90%가 이 섬을 통해 나갑니다. 이란의 경제가 숨쉬는 곳을 직접 타격한 겁니다. 이란은 탄도미사일로 반격하고 전 세계 석유의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습니다. 국제유가가 40% 이상 치솟았습니다. 전선은 레바논, 이라크, 인도양까지 번졌습니다. 평화가 가장 가까워 보이던 순간에 가장 큰 전쟁이 터진 겁니다. 키루스가 유대인을 풀어준 그 순간부터 이 두 나라의 운명은 얽혀 있었습니다. 3000년 전 은인이었던 두 나라는 다시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3000년 전 이란의 키루스 대왕은 유대인을 구해준 은인이었습니다. 성경이 메시아라고 부른 유일한 이방인 왕이었죠. 그 은인의 나라에 이슬람이 들어왔고 시아파를 선택하면서 독자적인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석유가 발견되면서 외세가 개입했고 혁명이 동맹을 적으로 바꿨습니다. 3번의 화해 기회는 3번 다 실패했고
그림자 전쟁은 결국 진짜 전쟁이 됐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은인과 적 사이의 거리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가깝다는 겁니다. 3000년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교과서에 없는 세계사 뒷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